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세상이 돼버렸고 정치 때문에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 정말 좀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렇게 가져보고요. 예. 예. 뭐 최근에 저 정치 현안 중에 예. 가장 최근에 지난 일요일 날 여야 당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뭐 11년 만이라고 예. 얘기 나오던데요. 예.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나도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송영길 당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도 잠깐 회동이 있었지만 예, 이렇게 이제 예. 행식과 내용을 좀 갖추지는 않은 그런 차담 방담 수준이어서 아마 그걸 정식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회동이라고 구분해서 예. 그래서 11년 만에 여야가 대표 회담을 했다는 게 참으로 만시지탄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들 해난들이 많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참 책임을 방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은 했지만 여야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민생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민생 협의 기구를 만들자 정도 하나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뭐 논의인데 그렇게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1년 만에 이루어진 대표회담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회담 자체를 한번 한 것 자체도 또 긍정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후속 조치를 국민들이 엄격하게 지켜볼 텐데요. 아쉬운 것은 뭐 우리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고 문을 열었는데도 차등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등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유연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제 3자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안을 해서 국민 눈높이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람에 아마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또 당선되고 난 이유는 여러 가지 명분 뭐 핑계로 제3자 특검법에 내놓고 있지 않아서 그런 좀 아쉬움들이 많았던 1차 여야 대표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총선 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예, 뭐 저는 그게 크게 뭐 그 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정부가 우리 어려움들을 이렇게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뭐 25만 원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있는 이유임을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뭐 여야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차등 지급까지 유연하게 또 민주당에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합의가 안 된 건 좀 아쉽습니다. 저 정치 평론가 같은 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누가 더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습니까? 평가하기는 좀 그러긴 합니다만 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한 63% 당원들 국민의 지지를 받아 그렇죠. 당선이 되고 또 용산하고 일정하게 각을 세움으로 해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일극 체제를 완성했다 할 정도로 어쨌든 당내 지지가 탄탄하고 또 지난 대선 0.73% 패한 대선 후보였고 또 차기 대선 주자 뭐 이런 그 조사를 보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하는 게 뭐 그래도 굳이 따지면 남는 장사일 텐데 오히려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그래도 대선 유력주자 후보로 끌어올리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으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계산상 보면 더 이득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생각도 되어집니다. 뭐 지금 하신 말씀은 좀
양념으로 여기서도 될 것 같고요. 예. 저 8.18 전당대 당대표 경선 얘기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벌써 끝난 지가 지금 시점에는 보름쯤. 이제 추석 연휴 때 되면 이제 근 한 달쯤 돼 가는데 예. 그 우선 그 전대가 끝난 뒤로 뭐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당대 때 마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뭐 제가 득표는 12.12% 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뭐 도와주신 그 시도 책임자들 또 예. 대의원들 또 뭐 이번에 이제 전당대 하면서 그래도 또 그 후원들 우리가 이제 1억 5천까지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정치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후원해 주신 분들 전부 다는 뭐 전화 못 드렸고 그래도 순서적으로 좀 전달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강행군이라서 그런지 마치고 나서 또 몸살도 좀 나고 해서 며칠 쉬기도 하고 또 전당대 끝난 이후지만 우리 당의 미래라든지 제가 앞으로 이제 정치적 진로를 어떻게 좀 구상하고 설정할 건지 이런 데 대한 고민들 뭐 중간에도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중간에 바빠서 못 봤던 책도 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득표율이 85대 12. 예. 저 의원님께서 얻으신 득표율이 12%였는데 예. 그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좀 너무 기대보다 좀 덜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대를 크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은 이유는 2년 동안 우리 당의 당 대표를 이재명 후보 하면서 당을 완전 그냥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역대 뭐 김대중 총재 또 평화민주당이라든지 새정치국민을 만들었지만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당원들께서 상당히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대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난 총선을 4월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이번 전당대를 통해서 뭐 완전하게 우리 당은 이재명 당이 돼버렸고요. 그걸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승패는 연연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도 우리 당이 단 1%의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대변할 책무가 누군가는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3번이나 했던 당인데 당의 당대표 경선을 추대한다는 게 우리 민주정당의 그런 정서에 맞지도 않고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우리 당의 강점인 우리 당의 다양성, 민주성 또 역동성이 많이 사라진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지금 당대표 되신 분이 당대표 후보로 안 나왔다면 아마 우리 당에 한 7, 8명 정도 당대표 후보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오선 중진이라든지 뭐 전직 뭐 장차관 총리라는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우리 본선에 3명만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당대표 후보도 아마 8명이 나서 5명이 컷오프되고 3명이 본선에 올라가는데 아마 쟁쟁한 후보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뭐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성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정말 멋진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전당대회가 됐을 텐데. 가정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득표에는 뭐 전 연연 안 하고 했고 해서 뭐 10% 두 자리 나왔으면 뭐 지금 뭐 분위기나 그 당의 그 상황에서 나올 만큼 나왔다. 그리고 특히 또 한 60%가 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한 숨어 있는 당원들의 그런 그 뜻을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하죠. 물론 뭐 참여해서 한 분들 뜻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왜 우리 당원들이 한 60%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는가 이걸 좀 유심히 잘 봐야죠. 저 전대 기간 내내 의원님께서는 저 당원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저 보는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딱 대비되는 표현이어가지고 굉장히 저 선명하게 머릿속에 좀 남았었는데요.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거기에 좀 담긴 뜻이 저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잘 질문하셨는데요. 이재명 그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당을 당대표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짜는 것 때문에 그 소위 역설이죠, 역설. 네. 당을 사당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는 당내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담은 역설로 저는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되고 민주당의 김두관이어야 되고 민주당 누구의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당은 모두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걸 강조한 역설의 표현입니다.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만 혹시 그냥 들러리 선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초창기에 출마를 한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의 들러리 약속대련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약속대련. 예.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약간 할 수 있었던 거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1% 지지가 나와서 전북 경선에서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고 예. 대선 끝난 이후에 몇 차례 통화 중에 이재명 대표가 같은 일벌레처럼 쉬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또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개항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당 대표까지는 뭐 아니었지만 출마를 해도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거들어 주셨군요.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 거드는 판을 좀 뭘 분위기를 깔아주는 그 페이스북 글을 하나 썼는데 그때 좋아요가 뭐 5천 개, 6천 개가 달리고 아마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 완전 찐명은 아니지만 김두관 의원도 친명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분례가 안 나오는데 김두관 나오는 거 혼자 나오면 너무 모양새가 이상한데 그 나오니까 이거 약속되려는가 들러리슬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이제 하시는데 아마 그런 그 근거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뭐 그 해갑도 넘었고 제가 그래도 정치를 지역운동, 농민운동, 사회운동 하면서 그래도 한 30년 정치를 하고 제가 대선 경선에도 우리 민주당 본선에는 2012년에도 올라가고 지난번에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들러리 정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김두관 정치 하려고 출마를 했지만 저 국민 다수나 언론이 그렇게 평가한 것은 저로서는 좀 아픈 대목입니다. 그 지적을 제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도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대 기간 중에 그 당원들한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국민들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 바램도 그렇고 우리 특히 민주진보개혁진영은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연대 연합 통합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한테 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년째 국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통일외교, 뭐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모든 뭐 이렇게 경제정책에 있어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진국인데 어느 날 깨어보니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국정을 엉망한 걸 보면서 이 한 사람 대통령 중심제에서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세계관이나 철학, 가치관 또 정책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달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차기에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DJP 연대 연합 또 그 부족에서 또 박태준 회장까지 해서 DJT 연대 그리고 또 이인재 후보가 그 제3 후보로 나오고 이런 가상송에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고 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진보개혁진영은 연대연합 통합할 때는 승리했지만 분열할 때는 패배를 했어요. 그 지난 총선을 복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무관이었던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그래서 뭐 20대 젠더 갈등 갈아치기 가지고 20대 이대남들이 대거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도 단일화하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도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었어. 내부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하고 이낙연 후보 갈등이 남아 있어 앙금이 남아서 이낙연 후보 진영이 적극적으로 안 도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당 국회의원 숫자가 많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약간 적극적으로 안 한 면도 있고 또 안철수하고 단일화 과정도 잘 안 돼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또 정의당하고 이런 것도 안 됐어요. 우리 아마 자신만만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또 정의당하고 그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뭐 지분 요구가 세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뭐 어떤 것도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절반을 내주더라도 그 연대 연합을 해서 승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당대표고 당대표가 1년 6개월 뒤에 있는 그 지방선거 또 주도해야 되고 그 지방선거 바로 연동해서 대선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우리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 민주성을 살려내서 정권교체하고 지방정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일국 중심으로 그냥 완전 가면 우리 당 강점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메모를 못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 전국에 한 13군데인가 그 유세를 했지 않습니까? 세종대전 합해서 하고 대구 경북 합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13번, 14번인가 그 전당대회가 연설을 하면서 그런 점들 연대연합 통합할 때 승리했다고 그리고 대선 후보도 앞에 계시는 이재명 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김부겸 전 총리, 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 뭐 이탄희, 박용진 어쨌든 뭐 이인영 등등 이런 대선 후보를 다 변화해서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우리가 정권 교체 가능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상식적인 전당대회였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면 박수를 치거나 침묵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왜 침묵을 하느냐. 이재명 당대표로 그냥 대선 후보 쭉 당대표 대선 후보 되면 되는데 김동연 후보 저 사람 왜 나와 헛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한 당원 입장에서는 박수는 못 치고 침묵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대선 후보 답변할 이야기만 하면 때려치워라 내려가라 고만둬라 이게 정상적인 당은 그럴 수가 없거든. 대선 후보를 답변해서 대선에 이기겠다고 이야기하면 박수를 쳐야지. 그렇죠. 그 비난을 할 이유가 없네.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그렇게 가 있는 거죠. 또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현지 대의원 당원들도 있지만 또 원정원 강성 지지층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충북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우리 수준이 그렇게까지 제가 또 반응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절박한 상황이라서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당이 그런 강점들을 살려내면서 후보 당원안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그러나 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 12%좀 지지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은 그 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독재 정권의 단합에 우리 당대표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를 똘똘 뭉쳐서 이 난간을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싸울 때다 이렇게 최고위원들도 많이 주장했고 그런 쪽 혈신들의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나는 뭐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승부가 나 있는 거라서 저는 당원들한테 메시지도 냈지만 국민 전체 국민 중도층도 보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도 보고 그래서 민생경제대연정도 제안을 했는데 처음 뭐 어딘가 연설할 때 제안하니까 사실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여야 대표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민생회비 기구도 만들고 정책위원장끼리 만나고 원내대표끼리 만났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끝나거나 총선이 끝나 대선이 끝나면 새 대통령, 새 국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22대 국회에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개원한 지 이제 3개월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만 시점이 그런 게 지난번에 개원을 했는데 국회가 그 개원이 새 국회가 출범하고 3개월 만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새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전혀 민생은 국민들은 속이 타고 뭐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 해결해야 될 주체인 정치 지도자들이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완전 막 분노 게이지가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압력으로 제가 제안했던 민생경제 대연정은 아닐지라도 그런 여야가 모이더라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 경선 기간 중에 잠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뭐 당원들에 대한 비난이었던 뭐 쓰레기 네. 관련 발언인가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 개혁의 딸들의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그 정체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런 개혁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이제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실체가 어떤 겁니까 그게? 120만 당원. 그런데 전체 당원 뭐 250만인데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22만이라고. 122만이고 그 중에 뭐 정봉주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또한 강성 당원들이 한 20만, 25만 전후 된다는데 이분들이 현재 워낙 강성인데다가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122만이지만 뭐 한 40%만 참여를 하고 네. 40%를 참여하는 중에서 강성 당원들이 21%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지만 강성 당원들이 주요 그 당을 좌지우지하는 측면들이 있고 이번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난 뭐 총선 때도 그러고 지금도 당의 뭐 당원 당규도 바꾸라고 하고 그 강성 당원들의 요구들이 얼마나 셌으면 국회의장을 뽑는데 네. 일반 당원들의 의견은 뭐 20% 반영하는 거,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뽑는데 그런 건데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그게 우리 당의 뭐 당직을 뽑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원내대표를 뽑는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20% 반영하는 것도 이게 대의제에 어긋나는 게 국회의원은 우리 당만 뽑아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중도층도 우리 당을 지지하고 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어쨌든 다수가 뽑아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국회의원들이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당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한다는 거 특히 국회의장을 하는 게 이게 대의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를 가장한 어쨌든 포퓰리즘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게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원 주권 시대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당이 지금. 근데 원칙으로 맞는 말 같지만 당원이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는 그래도 오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의 도 전체 권리당원이 뭐 전북 익산시 당원들보다 숫자가 적고요. 그렇군요. 예. 수도권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뭐 우리 당이 언제 전국 정당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당원들은 호남과 수도권이 많지만 이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려고 그 대의원은 인구 비례, 전체 인구 비례에 맞게끔 보정을 해놓은 게 대의원 제도거든요. 근데 대의원 제도는 이제 비중을 30%에서 16%를 낮춰가지고 14%를 하고 권리당은 30%에서 40%에서 16%를 더 올려 56%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설계 자체도 굉장히 뭐 당권파 이재명 후보에 유리하게 설계가 됐고 또 명칭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였지만 그게 민주당 민주당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당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다면서요? 이번 일반 국민으로 30%인데 그것도 우리 당 지지자거나 무당층만 했지. 예를 들어 뭐 진보당, 핵신당 이런 지지자 항상 안 되고 나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는 빼는 건 난 양해가 되는데 그 무당층만 했다는 것도 이상하죠. 나중에 또 다 연대 연합에서 정권 교체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그 경선 룰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았고 거기에 공감하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알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룰이 되고 또 뭐 지나갔습니다만은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중앙선대위가 아무래도 당의 주도권을 당권파가 갖고 있으니까 뭐 잘 이야기가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 정치적 신뢰만 따진다면 그 아까 강성 지지층 참여율도 높은 강성 지지층 기대에 부응하거나 또는 그 목소리에 편승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일 텐데 의원님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때
추미애 전 대표가 내 방송에 나와서 예. 김두관 후보가 표를 많이 얻으려면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 후보보다 더 세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세게 그 몰아붙여야 표가 더 나올 텐데 예. 김두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 비판보다 이재명 후보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느 연설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 그런 저 말씀을 했는데 뭐 참고는 하겠다. 그러나 별 동의가 잘 안 된다. 나는 이번 선거도 선거지만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려면 중도 중원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도층에도 소구르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근데 그렇게 세게 추미애 대표 말씀대로 하면 내가 표는 몇 표 더 퍼센트에 올라가겠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나는 뭐 참고만 하지 동의는 하지 않는다. 그건 김두관 정치는 예.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예. 지금 저 앞으로 저 대선 때까지 일단 대선 때까지로 시점을 잡고 큰 저 정치적 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려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만으로 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는데 이념적 지행으로 보면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한 25%에서 28% 정도 있고 오랜 한국 사회를 뭐 지배해 왔다 할까 주도해 왔던 보수 세력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5% 정도 전후로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념적 지도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 그러면 한 15, 6% 얻으면 대선에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25%에서 막 22, 3%는 얻어야 겨우 이제 절반이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훨씬 더 그 스크럼을 크게 짜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제가 비판했던 것도 2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정치는 어쨌든 국민 다수 지지를 획득하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더 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제가 볼 때는 뺄셈 정치를 누누이 지적하셨던 바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 당이 훨씬 더 유연하고 또 당내 민주주의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대선 후보의 경쟁력해서 역동성을 키워야 우리가 본선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 역할이 크든 작든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뭐 우리 당이 가장 취약 지역인데 영남 지역인데 대구 경북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과가 많지 않고 그 부울경 PK 지역은 우리가 이제 역량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부울경에 여전히 좀 역할도 있고 어쨌든 차기 대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데 제가 뭐 크든 작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동성 거기다 플러스 민주당이 좀 포용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더 많이 더 넓은 품에 더 많은 세력을 좀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저기 원내교섭단체 그 뭐 기준도 낮춰주지도 않고. 저는 우리 당이 전에 야당을 할 때 원내교섭단체 그 구성 요건 의원수를 10석으로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연합정치에 좀 익숙하고 연합정치에 대한 나름대로 제 철학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비례만 내서 12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례연합을 할 때 시민사회에서 우리 당 비례연합을 통해 국회의원 되는 4석이거든요. 4석이 이제 진보당이 3석이고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 당이 달아도 이렇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합의만 하면 되잖아요. 개혁신당도 3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3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지금 양당제의 치열한 이
대결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역사적 사례가 13대 88년 네. 사당 체제가 네. 가장 이제 국회에서 생산적인 네. 이미 평가도 있고 해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중심이 돼서 제3교섭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서포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호에 불과했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선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호남에 이제 곡성하고 영광군 수선거에 조국 혁신당의 후보를 냈더라고요. 좀 뭐 일부 우리 당에서는 지민 비조라는 그 원칙 지난번 원칙을 지키는 게 좋겠다. 박지원 전 원장님, 뭐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던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호남에서 누가 돼도 국민의힘에서 군수가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경쟁을 해본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는 지방선거나 뭐 총선에서는 전혀 경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가는 걸 용인할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뭐 대선에 결선 투표가 없기는 하지만 대선은 혁신당, 진보당 뭐 기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그 반대하는 모든 재정파 정당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선에서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지방선거에서야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의 그 일종의 수건인 교섭단체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좀 외면하거나 방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거든요. 아니 미온적이라서 아쉽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조국 혁신당이 속내는 알 수 없는데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 약진하면 또 연대하고 연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전체 민주개혁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진보당이나 조국 혁신당 지금은 그냥 혁신당이죠. 혁신당이 좀 더 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좀 편안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저 지난 4.10 총선 때 아쉽게 패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김태호 뭐 아니 앞에 발표하는 그 뭐죠? 거기서 이기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이거 뭡니까? 출구조사에서 이기셨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더 크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일단 원외로서 그리시는 정치 행보를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으십니까? 아니 뭐 그래도 원내에 있으면 일단은 뭐 상당 급여를 받으니까 뭐 그 가정 생활이나 또 활동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원내에 있으면 어쨌든 헌법 기관이니까 입법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있지만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가 뭐 현역 의원을 안 맡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뭐 어쨌든 사람도 만나고 책도 보고 현장도 갈 수 있어서 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뭐 저는 원내생활 8년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8년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결과를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시고 좋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이게 뭐 지난번에 양산을에서 지키지 못해서 낙동강 벨트를 뭐 많이 지지했던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송구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출구조사에도 1.5% 정도 앞섰는데 그 출구조사를 보고 이 선거가 질 수도 있겠다. 막판에 보수가 엄청 결집을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번 양산의 국회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공직 선거만 제가 12번을 했어요. 그런데 11번까지 한 번도 제가 사전에 당선되는지 낙선한지를 모르는 적이 없거든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총알보다 빠른 게 투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투표보다 빠른 게 민심입니다. 그럼 투표는 뭐냐? 민심을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사전에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몰랐는데 이번만 틀리셨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확신하셨던 거예요? 하루 전날 정도까지만 해도 뭐 막판에 보수가 엄청
결집을 했죠. 200석이 넘어가지고 이제 탄핵을 한다니까. PK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윤석열 국정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해요. 예. 아 진짜 막 선택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지만 네. 그래 너는 뭘 잘하는 게 있다고 민주당이 200석이 넘어 탄핵을 한다고? 이거 우리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이 농부가 바다를 타다할 수 없는 입장이라 참 애매하긴 한데 네. 뭐 저도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양산에서 시민들이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그 출구조색으로 한 4% 좀 앞서야 1, 2% 까먹어도 이길 텐데 1.5% 앞서니까 그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승리했다 박수를 쳐 나는 그때 느낌이 싸하더라고. 아니라 다를까 30% 개표하니까 김태호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김태호 후보하고는 이래저래 인연이 많으시죠? 예, 뭐 그 경남 전임 도지사입니다. 김태호. 예. 홍준표 지금 대구시 안내 후임지사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았고 또 당은 달라도 뭐 이렇게 평소에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지역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혜진 의원이라고 밀양, 창녕, 함안, 의령 그리고 이제 서병수 의원이 부산 진구였는데 전재수 북갑으로 부산. 그래서 중진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일종의 자객 공천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뭐 표적 끝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당내에서 아마 공천을 줄 상이 못 돼서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 때문에 함부로 국회의원을 내칠 수 없는 그런 당내 사정 때문에 중진 재배치라는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했는데 이제 조혜진 의원 수병수는 실패를 했고 김태호는 워낙 뭐 개인이 또 이 선거운동도 잘하고 또 양산을이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하지만 한 10%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제휴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김태호. 뭐 부족하시다는 말씀은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의원님과 김태호 의원 두 분 다 거기가 고향은 아니시죠? 예, 김태호는 거창이고 저는 남해고. 근데 이번에 뭐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죽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 전국적으로는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실 거예요? 직접 뛴 후보로서 한번 좀 저는 뭐 현장에 뛰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기는 어렵는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말하기를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 압승을 해서 200석 해서 윤석열 탄핵한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남이가 탄핵은 우리가 막아줘야지. 막판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 가장 큰 거고 또 수도권 그 당시에 뭐 그 양문석 후보, 김준혜 후보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보도를 아마 저야 뭐 현장에서 운동한다 거의 보지를 못했지만 특히 종편 같은데 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열흘 동안 떠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에 엄청난 욕을 국민들이 해댔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수도권은 워낙 지지가 탄탄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살아남았는데 오히려 낙동강 벨트에서 그래도 이길만 했던 사람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직접 저 바깥에 있지 않고 현장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들렸는데 뭐 저는 따로 크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두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20대 좀 아쉽지만 그 김포 지역구를 지키고 있으셨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무난히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 누구는 그러더라고 아마 김포 계속 있으면 공천도 못 받았을 거라고. 농담이겠지만 여튼 그 당시 이제 김포를 제가 갈 때도 2014년에 그 지금은 우리 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30만에서 제가 2010년 전에 김포로 갈 때 30만이었 32만 지금 56만 됐거든요. 그때는 저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험지였습니다. 험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1년간 연수를 갔다 돌아왔는데 그때 동작에 이제 막 논란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노회찬, 나경원이 붙었고요.
전남 나주 하수는 그 신정훈 의원이 그때 이제 그때 730 보궐선거라 해가지고 전국에 8개인가 뭐 몇 군데 했는데 김포가 우리 당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갔다 와서 2016년에 20대 총선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공백도 있고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한테 이야기하니까 김포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때 문병호하고 돌아가신 김재원 의원이 안철수, 김한길 아마 비서실장인데 그래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억도 정확하게 나는데 여의도 대방골에서 세 사람 식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배려하기 어렵고 그 김포를 가려면 당이 줄 것 같이 한다고 기침을 해주더라고. 험지니까 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30일 저 선거인데 보궐선거인데 7월 15일쯤에 내가 공천을 받았거든요. 보름 전. 내가 김포 동서남북도 모르고 가서 선거를 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좀 뭐 지명도 있어 그런지 낙선을 했지만 43.5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김도가 약간 거물인데 당선돼도 김포를 안 챙기고 낙선돼도 돌아갈 거라고 다 저쪽에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먹히 들어가더라고. 내가 남의 사람이고 경남지 그랬는데 떨어지고 나서 2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2016년은 압도적으로 됐다. 20대 되고 이제 21대 그냥 지지율 한 60% 이상 나와서 그냥 김포에 재선하는 건데. 근데 왜 양산? 당에서 양산이 그때 양산을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라. 근데 서영수 의원이라고 현역 의원인데 그 선배님이 국회의원 한 번만 두 번을 안 하려고 해. 아주 지조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돌아와야 될 지금 양산갑으로 옮겼지만 그때는 제 지역구에 그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예산 대표 양정철 뭐 홍익표 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나보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또 뭐 내 기억에 좀 남는 게 양정철 그때 비서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양비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 선배님 그래도 큰 정치 해야 되는데 그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을 거냐 양산 가서 돌파하고 큰 정치하면 좋겠다 뭐 이런 덕담을 했는 것 같은데. 제 그 내면에 아주 작은 그런 숨어 있는 마음을 읽었는지 그 나를 부족히더라고요. 나도 도지사 중도 사퇴한 도민들에는 미안함도 있고 양산 가서 그래도 열심히 양비의 꼬심에 넘어가셨군요. 제 마음이 더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앞으로 큰 어떤 정치적 그림을 염두에 둘 때는 수도권에 김포에 남아 있는 게 더 나으리란 그런 계산 같은 건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자문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에서 요청할 때 뒤에 문재인 정부에 정무수석했던 이철희 의원한테 이철희 의원 만나 내가 좀 인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니까 이철희 그 의원이 선배님 이제는 수도권이 주도가 하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배님 그렇게 구상하는 거나 이야기하는 건 옛날 방식이다 이러면서 말렸는데 그 당시 당에서 또 안 갈 수 없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물론 평양 감사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는데 당에서 그렇게 또 그 애타게 그래 하는데 우리는 또 당에 요청하면 당이 요청하고 요구하면 우리는 결심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저기 의원님께서도 선당 후사 정신을 들고 그런 마음으로 갔죠. 거기에 순응하신 거네요. 저는 뭐 당에서 김포 가라면 김포 가고 양산하면 가는 사람인데 요즘 뭐 세대 한 3, 40대 50대 초반만 해도 후배 세대들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분량 한 가지 뭐 당에서 가라는데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제가 다른 게 부족한데 그런 점들이 좀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은 나를 높게 좀 의미 있게 평가해 주는 거죠.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이제 그게 뭐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내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지금
남해로 갈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고향으로? 남해는 제가 뭐 마을 이장 불풀이 자치 마을 이장부터 군수를 또 2번 하고 농민의 사무국장 뭐 또 그 요즘 같은 북카페 원조인 책사랑 나눔터 운영 뭐 많은 일들을 해서 군수 7년 동안 독일 마을도 독일 마을도 만들고 또 서부 10만 평의 항무지에 축구장 야구장 만들어서 그 당시 덴마크 2002년 월드컵 캠프도 하고 2008년은 북경 올림픽에 나이지리아 축구팀, 쿠바 야구팀들이 남해 전지훈련해가 북경 올림픽에서 다 은메달 땄잖아요. 실제로 그 스포츠 테마파크가는 가봤던 사람들은 천지기백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는데 남해가 서울이고 전국에 가장 먼 곳인데 거기 남해에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소위 그 축구장 잔디구장을 한 20개 만들어서 초등학교 전 축구 경기를 잔디구장에 그때는 국가대표들 잔디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남해군은 뭐 예산이 한 2,300억이고 인구 4만 근데 지금 4만이 그 당시 한 6만이었는데 30년 전이 28년 전. 그 축구 감독들이 초등학교 유소년대 한 500개 팀이 왔는데 보니까 이 자그마한 남해가 잔디구장에 한 20개 있으니까 축구 감독이나 학부모들이 그냥 뒤로 넘어졌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해 유소년 전국 축구대회를 마치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 축구 감독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도대체 그 남해군의 그 조그마한 시골 군에 잔디구장이 그리 많은데 도대체 100만 50만 되는 우리가 잔디구장이 말이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원성이.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잔디구장 엄청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몬중 대한축구협회장이 정말 좋은 정책을 펴셨네요. 엄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고 제가 축구 공로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 축구협회 회장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박지성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잔디구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간접적인 공이 좀 있습니다. 남해 축구장을 본 축구 감독이나 학부모들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압박을 넣은 후에 전국에 축구 잔디구장이 뭐 몇백 개 생겼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이 많죠. 뭐 저 말씀하신 중에 독일 마을도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께서 건수하실 때 유치를 했던 겁니까? 독일에 한 10번 이상 가서 그 독일에 투자 설명을 했고 이제 독일에서 강부 간호사를 하다가 독일에 한 30년 살고 독일 정부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거거든요. 이제 독일에면 6개월만 살는데 6개월은 내국에 살아도 연금이 100%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독일 강부 간호사들이 그 수십 년 전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돌아와도 고향 친구도 한두 번 만나면 반갑지 그 계속 이렇게 이미 문화가 달라져가지고 독일에 한 3, 40년 산 사람들은 돌아와서 같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100세대 오는 건데 사실은 나중에 한 40세대밖에 안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계한 것들 100%는 독일의 거대한 자연마을을 거대한 그 폭군에 떠다가 남에 딱 옮겨놓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에너지 효율도 높은 이런 지붕이라든지 건축 자재가 다 그랬는데 실제 그 독일 마을에 이제 입주하는 분들이 다 독일 자재를 가져온 게 건축비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한국에 뭐 4천, 6천 목수하는 사람한테 하니까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여행적으로는 독일 자재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가 구상한 거에 한 8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뭐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명성화돼 있고 가보고 싶어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그 맥주 축제 미니 그 옥토버 페스티벌 하는데 독일 미네니 옥토버 페스티벌로 해서 맥주 축제 어마어마하잖아요. 미니 옥토버 페스티벌 하고 그 독일 대사님이 늘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 지금 한 25년 동안에 다녀간 관광객이 3천만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 인원이. 그런데 제가 독일만을 만들었는데 저도 두 번은 가봤던 것 같아요. 김두관이 만들었던 아는 사람은 3만 명도 안 됩니다. 홍보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 이제 대선 후보 1% 나오는 거죠. 저 독일 마을 얘기까지 들어갔는데 뭐 조금 더 계속 하셔도 되겠죠? 중간에 좀 쉬실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다시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앞에 얘기하고 겹칠 수도 있고요. 정말 민주당의 현주소, 의원님이 파악하시는 민주당의 현주소 지금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굉장히 이제 몸집이 큰 맘모스 당인데 그 너무 덩치가 커서 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뭐 중생기의 그 공룡이 거대한 몸집 때문에 오히려 그 적응 못하고 멸종해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처럼 좀 보여지기도 해요. 굉장히 뭐 당내에 실감나는 비유이신데요. 당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당대회에 뭐 거의 그 의원들이 발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집은 공룡인데 저 목소리나 색깔은 그냥 하나로 가는. 거대한 공룡에 대해서 오히려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당이 지금 어떻게 경직화돼 있죠, 굉장히. 네, 아이고 저 우려와 걱정이 저 크신데요. 정말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일극 체제 맞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일극은 맞지만 체제는 아니다 이렇게 웃어 약간 뭐 농담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본인 중심으로 그 지지가 압도적인 것은 당원들의 자발적 지지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뭐 민주적이든 아니든 일극은 된 것 같은데 그게 체계화돼 있는 시스템화돼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일극은 맞지만 체제는 아니다 이러는데 그냥 뭐 그 의미는 꼭 디테일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당의 의사결정이 이재명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뭐 일극 체제라는 게 그렇게 또 100% 뭐 그 만든 말이라기보다 아닐 수 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죠. 일극 체제가 된 거죠. 이재명 사당화가 된 걸로 봐야 되죠. 그 민주당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는 정권 탈환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민주당 체제로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집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어쨌든 다원화해야 되고 더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보고 저 보고 이제 직접은 아예 좀 비유해서 그냥 그 우리가 아무리 당내 그 차이가 있다 한들 그 우리가 경쟁하고 지금 극복해야 될 그 저쪽하고 차이가 크겠냐. 그러니까 그 총구를 내부로 돌리지 말고 외부로 돌려 이런 뉘앙스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 총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어마어마한 내부 총질을 통해서 비명 행사하고 친명 행제를 한 건 사실이고 또 어쨌든 2년 동안 당권을 지었는데 당권 파들이 또 그 당내 정파를 만든 게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로서는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그러시니까 혁신회의 말씀 좀 더 해주시죠. 혁신위가 이제 지난번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요? 혁신위가 지금 지난번에 어쨌든 당내 공천들을 많이 획득해서 국회의원 20몇 명이 됐고 또 더민주 혁신회의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당내 영향력이 세지니까 혁신회의로 당선되지 않는 또 국회의원도 또 일부 가입을 해서 30몇 명인가 지금 돼 있고 이번에 더민주 혁신위에서 부울경, 대구, 경북 5군데 지역 도당, 시도당 위원장 다 당선되고 뭐 전남 뭐 다들 혁신에 가깝다는 사람이 되고 또 경기도도 수원에 김성원 의원이 됐는데 그 더민주 혁신위 쪽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년 좋게 말하면 이제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또 시도지사 하려고 그러면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가 최대 정파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좋게 권유하는 것 같이 비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비뚤어서 해석을 하면 더민주 혁신회의 안 들어오면 재미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안장을 차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많이 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죠. 협박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뭐제 제3자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혁신위가 당 주류가 돼버렸네요. 예, 완전 당 주류가 됐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아까 그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의원님은 어떤 점을 꼽습니까? 당내 그 민주성을 회복하는 건데요. 이번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선이 돼서 또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네, 예. 어떻게 보면 지난 전당대 당원대회를 보면 예. 그 최고위원 후보 8분하고 이재명 후보 한 분 9분하고 저하고 1대9로 싸우는 느낌도 받았어요. 보통은 이제 뭐 최고위원들은 자기 정책이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이제 대표 경선에 소위 그 개입을 하는 거죠. 참가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이재명 대표 후보의 당 대표의 그 1급 변호인이 되겠다,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또 뭐 이재명 이재명 집권의 그 집권 포렌의 소위 본부장이 되겠다. 그렇죠. 김민석 의원. 하여튼 다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처음에 제주도에 할 때도 막 이게 듣는 게 부담스럽던데. 거북하시고. 이게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 들어가니까 노이로제. 예,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최고위원을 5명 뽑는 이유가 당내 다양한 정파라든지 다른 견해들 또 국민 각계각층의 여러 그 소통하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최고위원 5명이나 두는 거지. 똑같은 목소리 낼 것 같으면 최고위원 1명 뽑으면 되지. 왜 그렇게 했겠어. 그런데 5인 5색이 돼야 되는데 그냥 5인 1색처럼 지난번 경선 과정엔 그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또 모르겠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우리가 175석이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만. 얼마만 단독 가방이 넘는 국회의원 어마어마한 거고 또 범야권 192석이니까 어쨌든 우리 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뭐 여야의 정치적 대립을 하더라도 민생 문제 이런 거는 국회 일당으로서 입법부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민생을 확실히 챙기고 지금 여야가 타협이 안 되는 건 양당제라는 제도적 모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력 부재라는 거다. 정치가 이럴 때 정치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어쨌든 뭐 설득을 하든 뭐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테이블에 끌어내고 또 용산도 끊임없이 뭐 특사를 보내든지 해서 연대통합 그렇게 국정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압박도 하고 국회 다수당이 압박할 수 있는 소지들이 압박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6공화국 정리하고 7공화국을 열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게 정치지 뭐.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어숙수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왜 정치가 필요합니까? 참 경선 기간 중에 개헌 문제를 꺼내서 별도의 기자회견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기왕에 그 말씀도 좀 해주시오. 왜 지금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국가 운영 원리 지금의 헌법은 87 체제지 않습니까? 이제 뭐 횟수로 37년이 돼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5년 단임제라는 그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그 대통령 중심제가 완전 그냥 한계를 노정을 했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권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뭐 여야가 합의했듯이 강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비롯해서 범항쟁이라든지 6월 항쟁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어쨌든 뭐 2차, 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4차 산업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입었던 옷을 성인이 돼서 입기 어렵듯이 그 87 체제는 그 시대의 또 산물인데 지금 한 40년, 37년 흘러오면서 우리 미래 국가 운영 원리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구조로 치면 뭐 국민들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 반응은 최소한 4년 중임제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 국가 운영 원리 헌법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는 사실은 뭐 역대 대통령도 꿈을 많이 꿨지만 뭐 임기 1년 줄이고 이런 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약간의 기득권을 획파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니까 임기 단축 1년이 대수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임기 1년 단축도 쉽지 않다. 그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그 임기를 다 채우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감옥 갈 텐데. 오히려 임기 1년을 줄이는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맞이 대통령 되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좋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는데 우리 야당에서 뜻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개헌에 동의를 하는 순간 맞장구를 치는 순간 거대한 블랙홀이 돼서 뭐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뭐 모든 이런 해난들 거의 다 빨려 들어가고 오히려 개헌 정국으로 가면서 우리가 뭐 주도권을 잃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TV 당대표 토론에서 좀 시기상조를 이야기하고 선뜻 이재명 후보 동의를 안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어떻게 대한민국 굴려갑니까? 이건 이제 국가 운영 원리를 바꿔야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중심제로 한다면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하고 또 강력한 분권행 개헌을 통해서 시도, 시군과 자율권을 갖고 국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저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 임기 단축이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서 지금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탄핵을 이미 했다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 200명 이상이 탄핵 소추에 의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다시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 그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까지 여야 대립 상황에서 그걸 200명 이상의 탄핵 소추를 결의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고 또 결의를 한들 또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헌재 지금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다수당 200석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결의하면 헌재가 저는 뭐 인용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뭐 장담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이 이제 탄핵 소추 과정에서 요새 지금 해난이든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참 또 피를 흘릴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될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그 주문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해임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뭐 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 치고 아마 그 같이 있는 김건희 여사가 뭐 군을 동원해서라도 집권을 연장 친위 쿠데타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잖아요. 한간에. 그게 지금 지금 계엄령 공방이 여야가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왕에 그 말씀을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서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여야가 정치를 발휘해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스무스하게 윤석열 정권 국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우리 정치권이 뒷받침을 해서 1년 줄 어떻게 다시 앞으로 3년 이 꼴을 보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은 당장 1년도 막 지루하다고 하는 판이죠 지금. 지금까지 견뎌 온 것만 해도 그냥 우라통이 터질 판인데 계속 이 3년 간다면 우리 국민들 전부 노이로제 걸릴 겁니다. 그럴 판이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탄핵보다는 오히려 7공을 여는 조기 대선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결단을 통해서.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계엄령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 쪽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고 일부 국민들도 웬 뜬금없는 계엄령이냐고 뭐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뭐
우리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계엄령으로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 나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워낙 무지막지한 검찰 독재하는 걸 보면서 군을 동원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호처장 하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그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고 그 소위 정보감청부대인 777 37 부대도 충암고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안보실장으로 그 신은식 그 문재인 목다는 건 시간 문제다. 붕짜자 붕짜한 그 신은식이 또 안보실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외교 전문가들이 안보에 앉았는데 지금 다 이 군으로 대체하는 이런 일련의 그런 인사를 보면서 정황이 심상치 않다고 그게 이제 행안부 장관도 또 이상민이라고 중앙고 또 선배인가 후배인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계엄령하고 직접 관련이 국방부와 행안부가 중앙고 방첩사령관 그 정보감청부대 777 사령관 국방부 장관까지 다 중앙고로 채웠으니까 뭐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나는 불가능하라 봅니다. 뭐 탱크를 동원하라 그러면 요즘 우리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군대 가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해 볼 거예요. 엄마 우리 대대장이 탱크 몰고 서울에 쳐들어가자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현명한 엄마께서 그건 쿠데타야. 동의하지 마 이렇게 할 엄마들이 많아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저 아까 만에 이제 계엄령이 발동되면 국회가 가반소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대요. 그런데 계엄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회 의원들 국회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80년 딱 계엄령 떨어지니까 바로 주요 대학들 다 폐쇄하고 국회 바로 폐쇄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엄령이 지키고 있는 국회 그 항의하러 국회 정문에 서 있었던 분이 황낙주 국회의원인데 그분은 그 사진 하나로 그 사진 때문에 국회의장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사진이 갖는 상징성이 워낙 커서 유명한 사진. 예, 풀리저상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진인데 그 사진 때문에 그 5성 6선 내서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했습니다. 황낙주. 그러니까 그 제가 이야기는 황낙주 의장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국회 가장 국민의 대표는 국회를 바로 봉쇄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 들어가서 결의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계엄령 발동을 왜 하냐? 계엄령 발동하자마자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계엄령 해제를 해버릴 텐데 이렇게 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계엄령을 하는 이 집단이 국회 봉쇄 안 하고 방송국 증가 안 하고 계엄령 하겠냐고요?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 아까 개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단 저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좀 저는 뭐 독일에 가서 1년 그 베를린 자유대학 연수를 했는데 독일의 연합 정치라든지 뭐 정책 선계문화 이런 걸 좀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여건이 된다면 합의제 민주주의 내각 책임제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을 어쨌든 70년 유신 이후에 87년에 대통령 뽑을 때까지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 86년 개헌투쟁, 뭐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개헌 쟁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개헌을 예를 들어 내각제를 한다면 대통령 뽑는 게 없어질 텐데 대통령을 직접 뽑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 열망, 민주주의 투쟁을 통한 산물인데 그걸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겠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뭐 장면 내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단 상황이 냉전 질서가 유지되는 분단 상황에서 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국가 위기에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국민들 여론을 반해서 그럴 수는 없죠. 나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서 정부 통령제 4년제를 하든 대통령 중심제로 간다면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국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하거나 국회에서 뽑거나 뭐 그리 안 된다면 국회에서 단수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도 임명하는 거는 좀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두 사람 정도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하고 좀 이렇게 콤비가 맞을 사람을
선택하는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무총리는 뭐 어떻게 보면 장관, 실세 장관보다 더 근한 그 역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는 그냥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이제 국력의 사이즈 이런 걸 보면 이미 뭐 투톱 체제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총리가 뭐 대등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외국에 나가도 총리, 대통령이 대등하게 투톱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나는 대통령 중심제가 되더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하거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 국정을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저 김경수 전 도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께서도 환영 메시지를 냈던 것 같고, 예. 그 복권에 대해서. 네. 김 전 지사가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면 예. 민주당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 지난번에 이제 3년만 되고 복권이 안 됐는데 이번에 복권이 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대환영을 했고요. 지금 우리 당이 이제 친노 친문 어쨌든 구심이 없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뭐 연말이 돌아오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 다배나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김경수 지사나 뭐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지사나 많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좀 바뀔 수 있고, 우리 당의 다양화 대선 후보 다변화라는 차원에서도 의미도 있고, 또 김경수 지사 어쨌든 경남 지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려운 부산 경남의 지역 기반이 있는 후보라서 저는 뭐 굉장히 전혀 경쟁 체제로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전부 의원님께서도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경영 면에서도 그렇고 뭐 지역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잠재적 경쟁자 같기도 뭐 한 김경수 지사 경쟁자 정도로 쳐주면 저는 감사하죠. 지금 뭐 언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좀 경쟁할 수 있는 우리 당내 후보들 중에서 김경수 지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언제 본 것 같은데, 여튼 뭐 정치는 라이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라이벌이 있는 게 김영삼 없는 김대중, DJ 없는 YS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라서 그게 뭐 정치뿐 영역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라든지 문화 영역이라든지 뭐 어떤 지역 영역이라도 라이벌이 있는 게 참 좋거든요. 1인 독주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라이벌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라이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당. 그렇죠. 예, 그런 셈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벌을 키운다, 라이벌이 만들어진다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일이고, 또 정치라는 게 정말 우리 당맹처럼 더불어 함께하는 거지 혼자 하는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다원화되고 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야말로 더불어 함께하는 집단 지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권력이든 경제 규모, 국력의 사이즈가 대통령 1인 리더십의 기초에서 운영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각이 있고 또 수석이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만기 칠라하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하는 거죠. 예. 그냥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잘 안 돌아가죠. 왜? 사실 장관 책임제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분야에는 장관이 최종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수석들한테 떠넘기고 이렇게 아주 질 나쁜 장관들 많습니다. 장관이면 지가 최종 책임자죠, 사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데 좀 요령 있는 장관들은 저도 내각에 있어 보니까 계속 청와대에다 그 당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 보면 짜증나죠. 자기가 다 처리할 일을 청와대에 떠넘기. 그 무책임한 거거든. 자신이 할 일을 윗사람한테 떠넘기는.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그 사실은. 직접 또 장관을 해보셨으니까 예. 더 제가 장관을 추천한 분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내한테 그랬습니다. 아, 그 사람 확실히 처음에는 그랬는데 잘하더라. 그 다른 장관들은 말이야, 그 곤란한 업무를 다 청와대 수석이나 청와대 떠넘기는데 그 장관은 자기가 해결하는 거 보고 내가 잘 봤다고. 내가 추천한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거를 내가 추천한 장관을 나중에 내하고 앉았는데 평가를 할 때 그러더라고. 저 전병헌 저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재밌는 그룹핑을 했어요. 삼총 삼김. 뭉치면 이재명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하다. 삼총 삼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의원님도 포함이 됐습니다. 삼김에. 예. 저도 봤는데요. 예,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를 삼총, 김동연 지사, 김경수 지사 저를 삼김이랬는데, 아유 전병헌 저 새누리 대표께서 큰 득담을 하셨네. 감사하죠. 우리 정치인들은 뭐 자기 부고 기사만 빼고 다 나는 게 좋다는데 삼총 삼김에 들어갔으니까 후원 안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그 기사 보니 김동완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래가 후원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좋은 일이죠. 아직 감사도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근데 그 그룹핑을 하면서 뭉치면 이재명 체제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하다고 일종의 주문이에요. 네. 좀 정말 어떤 연대나 뭉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합치면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그 정세균 총리님은 제가 알기로 뭐 자기의 대선에 출마를 이러지 않는다고 들었고요. 다음 대선에요? 네, 제가 좀 그렇게 좀 들었고 실제 뭐 정세균 총리님은 이제 마쿠에서 뭐 후배들 자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낙연 총리는 뭐 직접 뛰시겠다는 거예요? 예, 국가 위기 상황이 존재해서 내 역할이 있을 거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지난번에 총선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정치 복귀한 신호탄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원혜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전에 했던 생활정치연구소를 뭐 이렇게 그 새희망 포럼이라고 그 김부겸 총리 좋아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하고 이렇게 좀 합해서 그 생활정치연구소를 좀 확대 개편해서 뭐 준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뭐 김경수 지사는 오면 친노 친문해서 아마 추대 어쨌든 그 중심을 세울 겁니다. 세우고 김동연 지사는 이미 스타트를 했고요. 도지사 두 분 하진 않는다고 정리한 걸로 들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많이 배치를 합니다. 경기도 산하 기관에. 그리고 저도 엊그제 박지원 원장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박지원 원장이 중간에 김현 차기 대선 준비하시는 겁니까? 이래 묻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속마음이 들킨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르신께서 묻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 방송에 나가서 김 장관 이야기 해줘요. 그래서 그건 원장님 의원님 알아서 하셔야 했더만은 그 밥 먹은 지 사흘 뒤인가 YTN에 나가가지고 저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총 삼김도 있고 사김도 있고 윤 편집인도 이제 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뭐 이렇게 후보군의 물망에 그 이름이 금행된 거는 뭐 저로서는 좀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신문일지 뒤편에 들어갔습니다만 저 목격에 하셨으니까 대선 경선 주자로 뛰실 거죠 일단? 네, 뭐 저는 경남지사 이제 자기 지방선거 관련해서 부산시장, 뭐 경남지사 이런 출마하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긴 있긴 한데 이미 제가 뭐 2010년에 경남지사를 했고 이제 그 많이 물어보죠. 부울경에서는 엄청 그 관심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좀 물어보면 정리를 해드렸고 또 저는 뭐 10년 전에 도지사를 했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진 분들이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를 해서 부울경 하나로 묶어지는 메가시티가 돼야 경쟁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가 뭐 서포트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하고 또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도 이제 4년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그렇죠. 이제 수행생활도 좀 하고 또 이 김경수 지사가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박영준 뭐 김두겸 박안수로 바뀌는 바람에 부울경 시도지사 바뀐 바람에 그걸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김경수 지사도 뭐 대선을 나올지 경남지사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뭐 저는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주진보개혁진영이 자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어쨌든 제 역량이 크든 작든 역할을 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고하시다는 말씀이시고 예. 일단 저 대선 주자로 나서시려면 좀 여러 가지로 뭐 시간도 그리 많지 않고 준비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2년 남아서 뭐 아주 시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전혀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그래 지금 뭐 어떻게 좀 이번 작업들 좀 하고 계십니까? 사람도 필요하실 테고 돈도 필요하실 테고. 예. 뭐 돈은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면 되고 이번 전당대회 참여를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 제가 이제 어쨌든 한 3년 정도의 제 나름대로 대장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 대장정의 첫 출발, 첫 사벌전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 캠프는 우리가 미니 캠프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치러냈고요. 특히 이제 뭐 저희는 전국에 풀뿌리 조직들이 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조직이 하는 선거라기보다는 어쨌든 특히 이제 전략 메시지 또 이런 그 공중전의 시대잖아요. 또 뭐 인스타도 있고 뭐 어쨌든 페이스북도 있고 공중파도 있고 종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지금 대세니까 이런 시대에 맞는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워밍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비전이라든지 또 사람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걸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재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난 전당대회 연장선상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비명 반명, 삼총삼김 이런 어떤 연대나 뭉치는 거 직접 나서서 주도하실 생각은 좀 없으십니까? 또 특히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 어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경수 지사가 지금 독일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몇 년, 2, 3년에 한 번씩 독일을 가서 사람도 좀 보고 그렇게 하는데 변화된 환경도 보고 하는데 가능하면 뭐 이번 10월, 11월 중에 김경수 지사 나오기 전에 한번 독일 가서 김경수 지사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뭐 배제하고 안 만나고 하겠습니까? 삼총삼김이 아니라 다른 또 유능한 사람들도 만나서 우리 당이 어쨌든 수권의 면모를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하고 또 선여 경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과거 한 10년 전에는 뭐 철이 덜 들어서 김대관 중심으로 구조를 짜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좀 철이 들었고 이 도지사나 국회의원은 뭐 노력을 해보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한 나라를 경영한 대통령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노력 안 하는 사람 아예 안 되지만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과 비전과 사람을 잘 준비한 사람 중에서도 국민의 소환을 받아야 하는 일이거든. 하늘과 국민의 소환이 있어야 되는데 소환을 받기 위해서 딱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방송도 나가고 글도 쓰고 대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그 비전을 잘 세워서 잘 활동하면 이제 국민들 눈에 띄고 또 국민의 눈에 띈다는 게 달리 표현하면 언론의 눈에 띄는 거죠. 언론인 창을 통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물론 뭐 직접 현장 가서 보기도 하지만 5천만 원 언제 다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언론 대담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 좀 출연해서 뭐 남북 문제를 어떻게
또 뭐 경제 정책 중에서 또 성장 담론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복지 정책, 크게 보면 성장과 분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좀 인정하면 테이블에 올려주겠죠. 뭐 지금 좀 이제 아니겠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 국민들이 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을 맡을 뭐 사람들, 당으로 치면 어느 당에 누구가 국정을 맡으면 지금 이 상황이 잘하겠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서서히. 그렇게 되면 이제 쭉 레이더를 많이 돌려보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당이 있는지. 그럴 때 이제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기회가 올 것이고, 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레이더망이 안 걸리면 뭐 소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삼총 삼긴 다른 분들하고도 저기 자주 소통하거나 이렇게 만나고 그러십니까? 자주는 못했는데 앞으로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예. 가끔 통화는 하고 뭐 김부겸 총리, 김동연 지사 뭐 그렇게 하고 한대. 정세균 총리하고도 뭐 지난번 식사도 하고. 저는 뭐 가리지 않고 사람들 만납니다. 그 어떻게 또 민주당 얘기를 여쭤야겠는데, 사실 여당이 할 역할이 있고 야당이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 역할에 정말 충실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이제 참 이제 야당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여야당을 구분할 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은 소수당이라도 여당이라 하고 다수당이라도 야당이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일당 2당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당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것을 가진 일당이거든요. 지금 우리 민주당 야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 야당이었을 때는 뭐 투쟁하고 비판만 해도 되지만 또 입법부의 책임 있는 제 압도적 다수 일당으로서의 그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좀 국정에 협조할 것, 투쟁, 윤석열 검찰 독재에 부당한 것, 예를 들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최장병 특검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민생과 경제 해난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 당이 주도해서 여당의 요청도 하고 때로는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생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투트랙 전략으로 한 손은 투쟁, 한 손은 민생,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뉴라이트 인사들 계속 임명하고 또 뭐 독도 얘기도 나왔고, 친일 정권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당에서 그렇게 규정도 하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권 친일 성향 어떻게 보십니까? 친일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그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야, 이렇게 우리한테 협조해주는 한국의 정권이 있으니 참 유네스코 등재하기가 너무 수월하다는 고백을 한 기사가 떴다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김태효 안보실의 1차장 그 친구가 이제 외교 안보 쪽에 아마 실무를 총괄하는 것 같아요. 실세로 안보실장보다 더 총괄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지난번에 유라이트 백인 서명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조리 유라이트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버지가 이제 일본 문무성 첫 번째 장학생으로 일본에 가 있었는데, 윤기중 박사가 그때 중학교 때였던 거 초등학교 때 일본을 가서 도쿄를 들렸을 텐데, 윤석열 60년생이니까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우리 시대의 초등학교 일본을 갔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겠습니까? 아마 그 대국의 그런 그 선진국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가면 그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한다는데,
그 사람의 그 깊은 의식 속에 그렇게 뿌리 박혀지지 않았을까. 이게 자기가 친일한지도 모르고 지금 친일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종찬 강북회장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데 밀정이 뭐 자기가 밀정이라 하나요? 어쨌든 그 밀정이든 아니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또 강제동원의 면죄부를 준 거, 또 독도의 일본 자위대의 함정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한미일 군사 조약까지 지금 획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지만 한일 동맹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뭐 최근에 그 윤석열이면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6.25 때 인민군이 서울을 3개월 점령하고 있었는데 저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철교 끊으라 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남아 있었던 서울 시민들은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인가요? 3개월 동안? 이 뭐 거의 뭐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 지금 국무위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판이니까 좋은 비유십니다.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이재명 민주당 네. 자꾸 우클릭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의 인연적 좌표가 실제로 좀 움직이고 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중원을 모아야 되고 끊임없이 애연 확장을 해야 된다. 네. 정도층이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와 중원을 먹기 위해서 우클릭 하는 것에 대한 난 동의를 하는데 그 우클릭 하는 방식이 검투세를 유예나 완화해 주는 거, 종부세 완화, 검투세 유예, 이게 그거와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검투세가 적용되는 사람은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해서 어쨌든 이익이 5천만 원 이상 난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과를 하는 거고 종부세는 집을 주택하고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2.7%에 해당이 돼요. 우리 국민 전체 2.7%. 저 검투세는 1,450만 중에 1%인 15만 명. 그러니까 완전 부자 감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중도층을 중도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처럼 제안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잃는 우를 범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검투세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유예를 하자고. 마침 미국에 이제 그 금융시장 추락한 게 마침 검투세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해를 했죠. 검투세는 OECD 선진국 중에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또 이익을 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검투세를 적용하면 개미들이 도망간다는데 그건 뭐 논리에 맞지 않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 어쨌든 부자 감세를 해야 되고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 소득을 먹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5천만 원에서 세액공제를 1억까지 올려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로노동자들이 1년에 연봉을 1억 받으면 세금 1,000만 원 가까이 내잖아요. 그러면 금융 투자해가지고 1억 받은 사람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게 조세 정의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 예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클릭 하는 걸 맞죠. 우클릭은 방법이 검투세 유예나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오도하는 거죠. 그 인물 탐구성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40 총선 때 나타난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퇴진에 가까운 저기 압도적 패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또 그때도 이렇게 시대 정신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해나는 그 불평등 양극화거든요.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번영을 돌파해내는 것, 거기에 가장
그리고 뭐 세계적인 어지럽힘 기후 위기 이런 건데 극복인데 저출산 고령화 극복 이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가제가 시대 정신이 아닌가. 하나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렇게 뭐 시대 정신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될 문제니까. 예. 개헌? 개헌 아까 개헌 이제 당연히 개헌과 750 당연히 시대 정신. 거기에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 다양한 경력 장관 예전에 행자부 장관 되셨을 때 이장에서 장관까지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아까 10번 넘는 이렇게 출마도 이렇게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이력을 지니셨는데 생각하실 때 좀 이게 낭떠러지다 고비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있었다면 그 어떻게 좀 이겨내고 넘어오셨습니까? 제가 2002년 도지사 떨어지고 2004년 총선 떨어지고 또 2006년 도지사 떨어지고 2008년 총선 또 떨어졌죠. 그럼 지금 뭐 10여 번 넘는 출마 중에서 12전 5승 7패입니다. 제가 5승 7패 군수 2번 반타작은 넘기셨네요. 아니죠. 12전 5승 7패니까 5승 7패 반타작 못 하신 거예요. 군수 2번 당선되고 도지사 1번 당선되고 국회의원 2번 당선된 게 5승이고 국회의원 5번 떨어지고 도지사 2번 떨어져 7번 떨어졌는데 2008년 그 연속해서 4번 2008년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막 그래도 기대하고 그 염려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김두관 정치 인생 끝났다고 다 평가를 하면서 슬슬 핫바지 못 세듯이 다 세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그 경남도에서 2010년에 도전을 하는데 영남에서 한 번도 우리 야권이 승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다들 뭐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다 그렇게 비웃었는데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하니까 비로소 야권 최초의 강력단체인 경남지사가 당선됐는데 2008년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박이태 의원하고 나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돼 있었는데 박이태 의원하고 나하고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때 한나라당에서 뒤에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의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여상규 의원은 하동분인데 남해 하동이 이제 통합선거구인데 인구가 비슷한데 국회의원은 거의 남해가 계속 독점을 해. 남해 사람이. 계속이 돼 있어. 근데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2008년. 그 수십 년 만에 하동 사람 여당 후보로 뜨니까 어제까지 하동시장에서 나를 지지했던 농민단체 회원들이 전부 다 하동 사람 여상규를 하면서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고향 와서 농민의 활동하고 지역사회운동하면서 그래도 가장 어렵게 사는 농민들의 정치 입장을 대변한답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뭐 재산도 엄청 많은 변호사가 오는데 그거 다 우리 농민들이 엎어져 버리니까 제가 국회에 안 된 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 절망감 좌절감이 내가 정치를 해야 되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포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갖고 도전한 게 2010년 도지사인데 그것도 하늘이 저를 살려고 했는지 도지사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도지사 하시다가 대선 경선에 나가신다고 중도에 사퇴를 하셨잖아요. 2년 만에 사퇴를 안 했어요. 그걸 그때 김두관 정치 인생의 패차가 아니었냐 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다수가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고요. 2010년 내가 어렵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도지사가 됐는데 4년 임기를 채워드려야 되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인데 도민에 대한 도리기도 하고. 저는 뭐 자치분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군수 중간에도 내가 95년 최연수 군수가 되고 95년에 98년에 재선되고 2000년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김민석, 임종석 의원 이런 후배들이 내가 국회에서 군수 때 뭐 예산 따로 가면 아이고 선배님 그 10월에 군수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 중앙에 가서 우리가 같이 정치하자고 그렇게 나한테 권했던 적도 있어. 내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내가 정중히 이야기해서 저는 이 임기를 중단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수 끝나고 나서는 내가 뭐든지 하겠지만 지금은 절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군수 7년 딱 두 번을 다 채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지사에 당선될 때부터 도지사를 두 번은 안 하려고 했고 4년은 멋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당선되니까 워낙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죠.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강재 강원지사, 홍지사 당선됐을 때 스타. 네 사람 중에 그 뭐 제가 더 좀 스타 부상이 됐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중도에 이제 2011년쯤 되고 2012년 대선인데 1년 전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때 뭐 다른 이유로도 왔기 윤여준 장관도 오고 법륜 스님도 오고 김종인 박사도 오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뭐 특강도 모시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른들이야 뭐 직접적으로 대선 나가지 않나 이래 안 물어봤고 뭐 좀 그냥 선문답 정도를 했고 여의도에 뭐 책사라는 사람들 뭐 호남의 사람들 지금 그때 그분들은 저 대선 후보감을 좀 물색하던 때 아닙니까? 예,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자꾸 이제 출마하면 고민해 보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야권의 그 대통령 그 후보가 박근혜인데 지금 여권에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야권의 단 한 장의 필승 카드가 김두관 지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했는데 내가 중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말이 계속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박근혜 밑에서 경남도지사를 한들 뭔 도정을 새롭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서서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나도 이제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꺾을 수 있는 단 한 장 필승 카드 김두관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심을 했는데 결심하고 보니 이게 뭐 여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문재인 후보 1등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 나왔고 그런데 대선 떨어지고 내가 독일 정부 소청으로 1년 독일 베를린 대학 연수를 갔다. 그렇게 저 경남도지사 사퇴했던 것처럼 정치적 선택을 해가지고 후회가 된 선택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경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했던 건 이제 350만 경남도민들한테 엄청 상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평생 정치를 잘해서 갚아도 못 갚는. 내가 이제 양산을 간 이유도 그런 지들빈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국회의원 활동을 잘하고 경남의 해난들 해결하려 하면 그런 이제 심정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지금 그런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워낙 그게 큰 사건이라 참 지금 좀 이야기할 10년이 넘었으니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지사를 중도 딱 사퇴를 하고 선거에 임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내가 타산지석이 되나 그 모델이 돼서 그 이후 어떤 도지사 강력시장의 도지사도 대선 후보에 나올 때 사퇴하고 안 나옵니다. 나와서 후보가 되면 후보 되고 안 되면 다 도지사 돌아가거든. 김문수 뭐 지금 다 그러잖아요. 홍준표 그런 게 다. 지금은 아무도 내가 나를 벤치마킹해서 아무도 지금은 그 강력시 단체장들이 대선에 참여할 때 사표 내고 나오질 않는다니까. 나는 양손에 떡을 들고 이기면 도지사 대선 후보, 지면 도지사 다시 돌아온다. 이건 내 사전에 없는 일이었어. 나는 정리를 한 사람인데 그 정리 덕에 독일에 1년 가게 됐고 독일 유럽 사회를 보고 듣고 느낀 게 나로서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제가 2013년에 1년 동안 독일에 가서 유럽을 본 게 굉장히 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정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하기도 좀 미안해요. 도민들한테. 그 아주 저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왜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타고난 운명 같은데요. 좀 어릴 때부터 이 공동체에 대한 뭐 그 의무감 이런 것들이 약간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뭐 꼭 그렇게 키워진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스포츠 해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뭐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시골 마을 이장하다가 지금 군수도 2번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2번 하고 장관도 하고 뭐 당의 최고위원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 은퇴해도 출세했는데 그래도 좀 미련이 남았는지 또 정치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정치나 행정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고
제 원대한 꿈은 그래도 남북 유일하게 이제 이 분단 국가잖아요. 네. 냉전 질서 유지되는 곳인데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 저는 그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꼭 그 일을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고 제가 분단된 쪽 가장 남쪽인 남해에 태어났지만 네. 통일된 쪽 가장 북쪽인 항해부터 온성에서 여생을 마치는 게 제 꿈입니다, 사실. 예, 야, 멋진 표현이십니다. 그 저기 저 정치 이렇게 그 하실 때 예, 가졌던 초심이랄까요? 예.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뭐 애국심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난 그걸 애국심이라고 규정하거든요. 애국심을 규정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그 애국심 하나만큼은 김두관 최고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남들이 애국심은 보수의 가치처럼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애국심의 보수 진보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애국심 우리 전체의 가치죠. 그리고 저는 뭐 정치는 더불어 함께 하는 생각을 늘 함께 갖고 있고요. 집단 지성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군수나 장관이나 도지사 할 때 다 성과들이 참 좋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행자부 장관도 장관 19명 중에 평가 1위를 했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든지 노무현의 비망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작가들이 썼는데 남해군 운수할 때 남해군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어 그 잔대구장 축구장 만들어 예.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독일 말도 만들었고 장묘문화 핵심 이게 이제 이 장묘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무덤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온통 묘지 아닙니까? 이거 이제 하장 문화로 팽장 문화로 나중에 이제 낙골당 문화로 지금은 이제 수목장까지 네. 장묘 문화 핵심인데 그 장묘 문화를 핵심했다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번이나 표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하장하잖아요. 옛날 신문 보면 이거 우리나라 전부 묘지공화국 된다고. 예, 지금은 이제 그 법률이 장사에 관한 법률인데 2027년 전 1999년 전에 제가 군수를 할 때는 그 법률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연 마을에서는 300m 이내 묘지를 못 쓰게 돼 있고 국도에서는 500m 이내 묘지를 못 쓰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문화됐죠. 30년 전에. 아무 지자체 그냥 마구 무덤을 쓰는 거야. 그리고 부모들이 저 밭대기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으니까 그거 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사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근거를 해서 단속을 무지막지하게 했거든요. 남해군은 길거리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네,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이 공원모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모지를 만들어서 대안도 마을을 수십 번 찾아 설득에 만들고 또 화장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묘문화 핵심의 남해군이 1번지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언론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정부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 중요하다 해서 그때 기자실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개도용 신문 내상 끊었고요. 홍보지라 해가지고 뭐 지방지 살려주는 거 있잖아요. 다 끊고. 저 기자실에 죽시는 기자들 할 일 없이 그 폐쇄하고 그래 브리핑 만들어서 제가 처음에 군수되니까 뭐 굉장히 지역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던데 그 주재 기자실을 없애놓으니까 언론을 단합한 독재 군수해가지고 한 6개월 싸웠는데 방송하고 신문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MBC 이런 데서 말지, MBC 이런 길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결코 승리했잖아요. 이게 언론 기획가 선봉자한테 기획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약점 못 보고 그 장점만 보고 나를 장관을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역사가.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혹시 뭐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네. 선수보다는 감독, 킹보다는 킹메이커 더 어울리지 않냐? 그 역할을 할 생각을 주문하는 분은 어떤가요? 내가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킹메이커를 했죠. 감독하려고 했는데.
감독하면 잘할 사람이죠. 내가. 그러니까요. 예. 킹메이커는 뭐 돈이 없어도 못하겠네요. 아니 특히 지금 원외이시고 예. 뭐 생활도 하셔야 되고 정치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예. 사실 이게 최소한의 필요한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문제에 대한 고민이 그런 게 너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너무 늘 사실 우리가 이제 큰 정치 하려면 정책 고민이라든지 뭐 좋은 사람을 어떻게 영입할 거 이런 데 더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뱅참 문제를 고민할 일이 많으니까 좀 괴롭죠. 사실은 뱅참 문제. 뱅참 문제를 고민하는 문제가 많고 참 어떤 분이 한 말 중에 나 참 너무 기가 참 정말 맹언이 있어요. 그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흰떡이면 고물이 들겠어. 근데 그 흰떡조차도 고물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늘 고민이 이게 돈은 필요한데 그렇죠. 그 깨끗한 돈을 후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흰떡에도 고물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그게 늘 고민이 되고요. 저는 뭐 그냥 뭐 물려받은 유산이 없으니까 여튼 이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러면 그냥 고난의 대행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뭐 연금 조금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리고 강연하면 특강료 좀 받고 12월 지난번에 특강 2번 하고 3번 했구나 3번 하고 12월에도 또 그건 특강료 좀 많이 받는 뭐 경영대학원 특강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부족하고요. 이제 이런 포럼 이런 걸 만들어서 회비를 내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뭐 합의하면 바로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지구당 부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 경쟁 차원에서 당연히 부활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할 때 그걸 지구당 폐지하는 법안인 걸 내서 오세훈법에 지구당 폐지가 포함됐었나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오세훈 어쨌든 돈 적게 드는 선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아주 뭐 스마트한 사람으로 딱 했는데 현실이 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구당 부활을 안 해주면 원외위원장들이 법적 기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위원회인데 각 당이 그 법적으로 보장 못 받고 시도당만 법적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저도 이제 양산 지역위원장인데 지역 당협위원장은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돈 집행할 권한도 없고 또 돈 후원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위원들하고 동등한 공정 경쟁을 위해서도 지구당은 부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지구당을 폐지하는 근본 이유가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요즘은 뭐 권리당원, 진성당원들의 다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뭐 회의 마치고 식사하러 가도 다 자부담 셀프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돈들이 적게 들어가고 또 그 적게 드는 돈조차도 좀 합법적으로 모금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건 빨리빨리 합의하면 좋겠던데. 원내 입장에서 지구당이 부활되면 좀 숨통이 튈 수도 있으시겠네요. 원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내라도 난 당연히 옛날부터 지구당 부활 주장했습니다. 아니 오기 직전에 봤는데 이현주 의원이 우리 김두관 의원님을 김경수 지사랑 묶어가지고 좀 옛날 정치인이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하실 것 같아요. 안 할 말을 할 사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해야 그렇지. 이현주 최고가 하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왜 디스를 했을까? 신문에 대해서 원한이 있나? 아니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좀 더 스마트한 사람 거듭나라는 이야기니까 좋은 충고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벌써 60 넘고 그러면 좀 트렌드에 취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뭐 좋게 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현주 의원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할게요. 정치적 사부 멘토로 삼은 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뭐 정치적 멘토라기보다는 정치적 영감을 준 분야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어 정치를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을 해주셨고 또 정무특보로도 임명을 해주시고 또 국가균형발전
뭐 자문위원인가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임명장 한 3개 받았습니다. 예. 위촉장 행자부 장관은 임명장이고 정무특보는 위촉장이고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인가 그것도 그것도 위촉장인가. 대통령 이름으로 돼 네. 임명장 위촉장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치, 김대중 노무현 정신 그 요체는 뭐라고 바꿔고 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하에 포용, 화해 포용. 뭐 연합, 네, 예. 통합 이런 정치. 그것도 소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본인을 죽이려고 했는 사람조차도 용서했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서 성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남북 뭐 아직 미안한 가지로 남아 있지만 남북 최초로 어쨌든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기틀을 좀 준비했다, 마련했다 이런 것도 엄청 큰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특권 폐지, 반칙과 특권을 폐지하려고 했던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만 잘 이해하고 그분들 정책 플러스 조금만 알파해도 아주 훌륭한 정책. 김대중 자서전을 저는 뭐 다는 못 읽고 조금씩 읽어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 감각, 기초한 그런 것들 얼마나 참 의미가 큽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죄 뭐 혐의를 한다. 뭐 딸 수사하고 뭐 지금 문다혜하고 그 사이 서서방인가 그 사이를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경제 공동체로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뭐 참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사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30% 이하고 20% 이런 코너에 몰린 국민을 타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히 뭐 그 정도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고 뭐 경제공동체 그때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때 박영수 특검했는데 그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박영수 사단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멤버인데 오히려 그런 옛날 경험들 수법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자 문다혜 가족이 딸 가족들이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당 부분 이제 대통령 내분들이 도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타이 이스타젯 뭐 거기에 이제 사이가 지역을 하면서 뭐 연봉도 받고 뭐 또 하니까 이제 부부가 문 대통령 내가 도울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딸 사이한테 준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 내분을 보고 뇌물 줬다 이렇게 해석하대. 그러니까 뇌물죄 얘기가 참 잘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요즘 뭐 책을 안 읽는 시대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가끔 책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무슨 책 읽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이민아 회장이 쓴 책이 5권 내가 구했고 5권을 구했는데 대한민국 새로운 길, 4차 산업혁명의 뭐 기초와 뭐 미래 이런 제목 여러 가지 5권 사가지고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대목 중에 어떤 게 좀 눈에 띄던가요? 이건 좀 정책으로 활용해봐 좀. 근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규제를 완화하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포지티브 규제잖아. 이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네거티브 규제가 되면 이것만 빼고는 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제 R&D 투자 이런 것도 더 중요하고 이제 벤처 기업 히든 챔피언이 독일에 한 2,000개 있고 일본은 130개 있는데 우리는 2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4차 그 이민화 회장 같은 분들이 계속 있었으면 우리 이제 벤처기업 이런 게 육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벤처기업들이 잘해내면 부가가치 창출이 엄청 되더라고요. 예, 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뭐 미국보다 좀 독일 이런 데보다 좀 뒤처지긴 했지만 곧 좀 이런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고 또 열어주면 잘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섞여 있는 글들을 지금 읽는 중입니다. 예.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일단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